여러분들 사실 이분 조금 이상하신 분이죠. 영어학원에서 영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영어학원에 독서를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자사고 특목고 가지 않는 한의 인생 점수는 결국 고등학교 점수예요. 그죠? 여러분들 학원 보내는 이유 뭐예요? 점수 잘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그걸 알아요. 뭘? 모국어의 독서 능력이 기반이 된 아이들은 해석하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독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고등학교 때 결국 점수 싸움은 독해 싸움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국어의 독서를 기반으로 하려고 저분은 준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 리딩이 전국에 지금 2,500호점 정도 계약이 지금 이루어졌을 정도로 대한민국 명실상부 최고의 독서 프로그램으로 감히 자리 잡았다. 이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1시간의 독서 여행을 떠날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만큼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 제가 솔직히 제공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의 가정법 구문에 what 땡땡 if 땡땡 what if 땡땡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야 그때 그 리딩 본부장 그 사람이 말했던 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오늘 와서 내가 이런 후회는 하지 않을 텐데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 뭐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한 시간 아니잖아요. 누구? 오롯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독서의 어떤 기준 생각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 치열했던 학습 입시 이 생각도 잠시만 좀 내려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분당 720자의 문해력이 우리 아이 인생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다면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대전, 여기 대전이죠? 대전 독서반상회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함께 어울려 주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두 분의 아이들이 있어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이 책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걔네들은 부모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 그런데 이렇게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꼭 초등학교 2학년 2학기나 3학년 초반 정도 되면 나타나는 증세가 하나 있어요. 바로 편독 증세가 그때 두드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좋아하는 아이들 가만 놔두죠. 그럼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 역사, 전쟁 이쪽으로 잘 빠져나가요. 우리 학생들은 소설이나 판타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이제 착각을 하는 엄마들이 간혹 생겨요. 왜? 내 아이가 1000페이지가 넘는 여러분들 1000페이지 두꺼워요? 안 읽어보셨구나.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 1000페이지가 넘는 난해하게 같은 책을 읽고 있으니까 내 아이의 배경지식, 독서 능력이 상당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1000페이지가 넘는 난야의 연대기는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배경지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흥미, 재미, 즐거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지 이런 류의 독서를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취미 독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현존하는 전세계 현존하는 작품 중에 최고의 취미 독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해리포터. 아직까지 현존하는 작품 중에 최고의 취미 독서는 해리포터 정도 수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독서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류의 취미 독서와 기획 독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에서 전공들 하셨을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어머니 환경서 읽으면서 막 감동의 쓰나미가 물밀치고 그래요? 그러진 않죠? 딱딱하죠? 딱딱하지만 내가 그걸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으면 그게 이제 내 머릿속에 바탕지식, 배경지식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런 비문학이라든지 인문이라든지 고전이라든지 이런 류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이걸 진짜 기획독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기획독서 능력만이 배경지식이라는 걸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역별 배경지식이 점점 넓어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교과서의 부분을 암기가 아닌 이해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된다는 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나갈까요?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정답을 찾는 직관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 직관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나갈까요?
지금 대학의 단락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뭐 논술, 자소서, 토론, 면접 이 모든 부분들은 교과서 외적인 다양한 영역의 배경 지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어미들 우리 아이들 인생에 공부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또 공부가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많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 내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양한 영역의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을 내릴 때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 이 문해력이 우리 아이들 인생과 학습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현실적으로 경험자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 인생입니다. 봐라. 인생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업에서의 기획독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야 된다네요. 뭐가? 우리 아이들이요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이제 100세 이상을 무조건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개념. 그래서 기업에서 기획독서라는 표현을 썼고요. 저는 먼저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출제할 것이냐 숙제할 것이냐. 좀 쉽게 얘기할까요? 네가 이끌고 갈래? 아니면 누군가가 시키는 거 열심히 따라하면서 갈래?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약속 드릴게요. 절대 어려운 거 질문하지 않을 테니까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제가 무서우세요 혹시? 그냥 편해요.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 방금 우리 대부분 30, 40대 엄마들은 이건 뭐 휴대폰, 핸드폰 이런 얘기를 해요. 저처럼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 뭐 전화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웬만하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뭐 스마트폰. 고로 여러분들은 절대 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잡스라는 사람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톡 던지면서 이런 거짓말을 한번 했습니다. 자기 이 아이폰은 테크놀로지, 이 과학기술 위에 리버럴티, 인문학의 교차는 이 중간에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거짓말이면 전 세계인들 대상으로 사기를 펼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저거 기계 덩어리잖아요. 과학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이폰을 세상에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제발로 저 속에 들어가서 앱도 만들고 소셜도 구성하고 네트워크도 형성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 거다라는 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무선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뭐라? 무선 인터넷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 속에 TV를 한번 집어넣어볼까? 나는 음악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거든? 음악이라는 앱을 저 속에 한번 집어넣어볼까?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다니기 귀찮잖아. 그거 한번 넣어볼까?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적인 중심을 잡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문학입니다. 여보세요. 과학기술만 잘한다고 해서 이런 아이폰 같은 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 과학기술 위에 인문학을 얹고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아이폰 같은 제품, 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장이 되는 거야. 혹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 뒷뚜껑을 열어보면 배터리 부분에 유명한 영어 두 줄이 위아래로 나옵니다. 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Designed by Apple. 누가 생각했어요? 애플이 생각해냈어요. 그 밑에는 더 유명한 영어 한 줄이 따라옵니다. Made in China. 시키는 일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어요? 이야, 인간의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영화를 상상을 해낼 수 있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배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이거 조사하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들 만화를 잘 그린 나라가 어디죠? 만화? 일본이 전 세계 수출량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놀랐냐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애니메이션 그래픽 수주 물량 90%를 어디에서 해결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그래픽 산업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답니다. 반대로 이 아바타 제작에 참여했던 국내 기술진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받으러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바타를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그려주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깨뜨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고전. 바로 이 과학기술 위에 고전을 얹고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지금 헐리우드 영화를 이끌어왔던 쥬라기 공원이라든지 이런 아바타 같은 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장이 된다는 거. 제가 비단 이 두 사람만 연동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지금 세상에 창의적인 제품을 던질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들 공부만 잘하는
의사, 판검사들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창의적인 제품을 툭 던지면 우리는 열심히 그 뒤를 졸졸 돈을 지불하면서 따라가더라는 거. 이 사람들,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창의적인 제품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는 얘기죠. 바로 이 기본적인 과학기술 위에 인문과 고전을 얹고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아바타 같은 아이폰 같은 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장이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과학기술.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학습 능력.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내신 성적. 이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요, 시키는 일은 정말 잘해요. 그런데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해서 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같이 성장하느냐? 그건 별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엔지니어들 하는 말 있잖아요. 저는요, 만들려고 하면 뭐든 다 만들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만들어야 될지는 잘 몰라요. 바로 이 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회사에서 부장되고 사장되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인생에 왜 이 스토리 생성 능력이 중요한지 현실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아니요. 진지게 시작되었습니다. 미디어를 줄 수 있는 아이냐? 그렇지 않는 아이냐? 이제 전 세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든지 간에 마음만 먹으면 개인 방송국 하나쯤은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인 방송국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유튜브, 아프리카 TV.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개인 방송국 하나쯤은 다 장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먹방 해가지고 성공할 거라고 상상돼 있습니까? 이제 그런 세상이 더 심하게 오고 있다는 걸 직시하셔야 됩니다.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괜찮은 생각이 있잖아. 그럼 친구들한테 전화합니다. 나와봐, 얘기 좀 나누자. 술 한잔 하면서 괜찮네. 다음날 되면 어때? 그지. 지금은 길 가다가도 기발한 생각이 있으면 그 자리에 내한테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전 세계에 송출을 시켜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했던 것을 따라하는 모방이 아니라 나만의 독창적이고 나만의 창의적인 바로 이 컨텐츠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 생성 능력은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독서는요, 배경 지식의 확장뿐만이 아니고 바로 간접 경험의 폭을 넓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서더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네이버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틱톡, 릴스 많이 신청하시죠? 이제 이런 영상물의 매체는 우리 아이들 인생에 그냥 하나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누군가가 거기에 올려놓은 그 컨텐츠를 우리는 돈을 열심히 지불하면서 졸졸 따라가는, 그걸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구독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스토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럼 단순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그곳에 스토리를 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결국 회사 생활에 기획안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멋진, 기발한 기획안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교육에서 기획독서 잠깐 좀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예민하죠, 이 부분. 정권 바뀔 때마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정리를 제가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정권이 돌아와도, 그 다음 정권이 돌아와도 절대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흔들려야 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종교를 다 따라갑니다. 애들이 부처님 믿으라면 믿잖아, 예수님 믿으라면 믿잖아.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 종교가 바뀌어요. 새로운 신을 하나 영접을 합니다. 걔네들이 어떤 신을? 바로 이 신을 영접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가 선택의 폭이 넓은 건 동양이 되었건 서양이 되었건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변함없습니다. 다만 그게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의 차이일 뿐이지 내신의 변화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서울대학교는 어떤 애들이 갔는데요? 서울대학교 안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하는 아이들이 가는 데가 서울대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 서울대학교를 감히 3등급, 4등급 정도 되는 애들 10명 내외가 현역마다 수시 전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10명이면 많아요, 저거요? 정원 3,000명에서 10명이면 세상에 이런 인리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곤충에 대해서 그 박사님보다 더 잘 알아. 새에 대해서 유문과 박사보다 더 잘 알아. 그 정도의 스펙이라면 여러분들 자녀들 3등급, 4등급 가지고 준비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몇 등급?
절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가 수능을 잘 칠 가능성 높다 낮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없지. 절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절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습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고 이해하는 개념을 학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독서는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고의 확장뿐만이 아니고 이 독서를 진행하는 아이들은요, 독서력이 좋은 아이들은 집중력과 지구력이 독서를 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공부 능력이 더 탁월하다는 게 바로 거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절대 변하지 않는 중심은 내신이라면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 바로 면접.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what 땡땡 if 땡땡. 그래 맞아. 결국 대학의 당락도 요즘에는 면접으로 모든 결정 내리는 거고 기업도 대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심지어 공무원 시험조차도 모든 당락은 결국 면접인데 저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네. 그러면 내일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달려갑시다. 어디로? 스피치 학원에 라고 얘기하는 엄마 전 뒤통수에다 내놓고 얘기하겠죠. 대학이 말잘하는 아이들 뽑는 곳이에요. 이 면접, 여러분들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스펙도, 부모의 찬스를 쓸 수 있는 스펙도 이젠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논구술 면접도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우리가 PQ 면접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이 일반 면접과 아카데믹 퀘스천, 학문적인 질문을 하는 심층 면접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근데 어머니들, 여러분들은 이 일반 면접과 심층 면접 중에 어떤 면접을 피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인생 아시죠? 그것이 중요한 거. 예, 지금 서울대학교 수시전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바로 AI 면접. 제 딸아이가 3년 전에 봤던 바로 AI 면접. 저는 앞에다 수식어로 하나 적어놨네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사정 없는. 왜? 이 AI는 기계예요? 사람이에요? 컴퓨터예요. 참 똑똑한 컴퓨터인데 이 똑똑한 컴퓨터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떨어뜨린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제는 기계가 나를 그 세상 와버렸어요. 여러분들 몇 년 되었죠? 우리 바둑기사 이세돌이를 이겼던 우리 AI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파고. 이 똑똑한 알파고가 공부를 했어요. 이 컴퓨터가 어떤 공부를? 이세돌이가 그동안에 도를 놨던 그 길을 수십만을 공부를 했습니다. 컴퓨터가. 그런데 대신한 건 뭐예요? 그걸 한 번 또 이겨낸 이세돌이의 머리가 저는 더 궁금해. 얘도 지금까지 이 면접과 관련된 4가지 인재분석 알고리즘을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00여 편에 관련된 논문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안 쉬어요. 얘는 기계이기 때문에 안 쉽니다. 우수면접관들이 판단 내렸던 그 결과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직군별 고성과자, 이 기업별 커스터마이징을 분석을 해서요. 이응시생의 안면 근육의 떨림, 단어와 단어의 간극 사이는 일정한지, 이 질문에 합리적인 어휘는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은 있는지, 창의적인 생각은 뿜어내고 있는지 모든 걸 판단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더 무서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응시생은 우리 회사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누구와 과정별로 몇 프로의 일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걸로 모든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단지 참고만 할 뿐입니다. 왜 참고만 할까요? 얘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너무 좋은 결과를 안겨주고 있답니다. 2023년도 1월 기준 정확히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 AI 면접 사용률 20% 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학을 갈 즈음, 기업에 취업을 할 즈음, 아니요. 훨씬 그 이전에 이 AI 면접은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직시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물론 이 AI처럼 비대면이 되었던 대면이 됐던 이 면접은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과정별로 장르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 배경 지식의 확장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얘가 AI잖아요. AI 요즘에 챗봇 많이 나오죠? 아주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에서 처음 인간화 시켜서 만든 AI가 바로 람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람다가 요즘에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걔 기계거든요. 컴퓨터거든요. 그런데 짜증이 난대요. 인간의 언어를 이걸 스윙을 하는 걸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걔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싶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 챗봇과 통화하는 게 얘기를 나누는 게 편하겠어요? 그런 세상 와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획일적이고 주입식의 그 교육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계속 하실랍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만 모르고 계실 뿐이에요.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독서, 왜 우리는 성공보다는 더 실패를 했는지 그 문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학년에 맞는 필독서 이 짓을요 이미 8년 9년 전에 국가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한 학기에 한 권의 책을 읽어오면 토론도 하고 글쓰기도 하는 이런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담임선생님들 어쩌던 거예요? 미치려고 하죠. 왜? 안 읽어와. 읽어와야지 뭔가 피드백을 해줄 거 아닙니까? 안 읽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공교육뿐만이 아니에요. 개인 논술학원도 대한민국의 모든 독서 논술 프랜차이즈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논술 수업을 할 때 한 반에 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학생에게 우리는 같은 책을 주나요? 다른 책을 주나요? 똑같은 책 줘. 그 아이들의 읽기 능력은 고려할 수 없어요. 고려할 수 없는 똑같은 목적 독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학년 때는 그래도 책을 좀 읽어오더래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는 4학년, 5학년 되니까 애들 60% 70%가 책을 읽어오질 않더랍니다. 왜? 두 가지 이유. 시간이 없더랍니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시간 없더래요. 두 번째 뭐? 재미가 없더랍니다. 내 수준으로 읽어야 되는데 학년 수준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도저히 재미란 것 자체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 그럼 그 아이가 읽어올 때까지 선생님 기다려줘요? 어떻게 기다려줘요? 그래서 그 읽어온 30, 40%의 아이들을 위한 들러리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 뭐가 없어요?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하고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글쓰기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독서 능력도 없고 배경 지식도 없는 이 아이가 한두 달 논술학원 다녔는데 그렇게 멋진 글을 써오는 이런 아이러냐? 바로 이 글쓰기입니다. 이럴 때 또 엄마들도 한 말씀 하십니다. 네가 말이야 엄마의 필력을 물려받아서 그런 글쓰기는. 저는 A라는 독서 논술 프랜차이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A뿐만입니까?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죠. 자, A라는 독서 논술 프랜차이즈 여기 5학년 대전 학생이 있습니다. 서울에 5학년 친구 있어요. 부산에 5학년 친구 있어요.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A라는 독서 논술을 한다라는 공통점밖에 없습니다. 지역이 다르니까 당연히 얼굴 본 적도 없겠죠. 선생님도 다르겠죠. 여기는 반드시 하는 작업이 하나 있어요. 학년 필독서. 자, 5학년 필독서.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나서 글을 썼네요. 혹시 그 글쓰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여기는 선생님의 생각이나 티처스 가이드를 통해서 반드시 해준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작업? 바로 첨삭. 첨삭을 해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 정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죠. 글쓰기를 배경 지식을 통해서 내 가슴과 머리로 이해를 하는 작업이 아니라 단순히 암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참고만 하십시오. 지금 서울대학교 지금 10년이 넘었네요. 수시 전형에서 이 논술고사를 폐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야! 여러분들 다르다. 야! 너희들의 생각을 적어보랬잖아. 너만의 생각. 그런데 왜 매번 이렇게 벽돌 찍어내듯이 정형화된 그런 글들을 쓰냐고. 우리는 그딴 걸 필요 없어. 폐지를 하면서 바로 심층 면접으로 당락을 결정했던. 지금 대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일부 요소입니다. 논술. 이왕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가십시오. 논술의 비중도 갈수록 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 맞고요. 또 하나, 논술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글쓰기, 바로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이제 내년 입시,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이제 폐지가 됩니다. 고로 여러분들 자녀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논술은 뭐냐면 글입니다. 글. 머릿속에 분명히 별표 5개로 각인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독서는요, 많은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그걸 절대 진정한 독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독서는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공식화시키셔야 돼요. 진정한 독서는 결국은 글쓰기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것. 또 하나, 여러분들 자녀들 상위권 보내려면 이 글쓰기는 100% 필수적으로 홀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 여기서 말하는 논술은 글입니다. 토론, 면접, 말입니다. 내 생각을 글이 되었던 말이 되었던 밖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표출하는 거예요.
아웃풋 하는 거예요. 이 아웃풋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바로 인풋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아웃풋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독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논술학원 다니면 어때요? 즐거워하던가요? 아니면 힘들어하던가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 없는데 자꾸 잘 쓰라고 얘기해. 없는데 자꾸 잘 말하라고 얘기해. 채워주면 저절로 넘치는 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무시하고 엄마들도 선생님도 늘 요구하는 게 있죠. 뭐? 결과중심, is the best, 항상 잘 쓰기를 말하고 항상 잘 말하기를 말하고. 여러분들 이 is the best 결과가 먼저 채워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뭐예요? 기본. 인풋이 선행됐을 때 제대로 된 아웃풋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주세요. 채워주면 저절로 넘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리딩이 대한민국 독서기업 중에 유일하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유언대로 따라가는 기업. 10,000권의 책을 가슴속에 넣었을 때 비로소 말과 글로써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쪽 나입니다. 자, 저희 리딩에 들어오게 되면요. 굉장히 무서운 검사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리딩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검사가 납니다. 바로 교과 도서지수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교과 도서지수 검사는 그 학생의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이의 독서 방법이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게 분석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아이의 독서 이해도, 다른 말로 하면 해당 학년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세 번째, 그 아이의 습성, 다른 말로 하면 성향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성향은 분당 글자서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지만 오늘의 시간 관계상 저걸 빼고 독서 이해도와 독서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런 아이들 혹시 있죠? 학교에서 정말 공부 잘해.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제법 점수를 잘 받아와.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이상하게 책만 읽으려고 하면 느리게 읽고 집중해서 읽고 속이 터져. 왜 그렇지? 여기에 모든 이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 있죠. 분명히 글밥 책을 읽으라고 해서 던져줬어. 글밥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글밥 책을. 그런데 이 아이가 그림책처럼 참 넘겨. 그래서 또 엄마는 의심의 눈초리를 한마디 던집니다. 줄거리 얘기. 그런데 신기하게 다 말하죠. 그건 여러분들 기준으로 그 아이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독서 이해도. 엄마 아이 혹시 몇 학년이에요? 저는 어려운 거 질문 안 하는데 있죠? 5학년. 혹시 5학년보다 아래에 있는 엄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이번 올라가요? 그럼 됐다. 그 2학년 다른 엄마들은 안 들어요. 저하고 둘이만 듣는 거야.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있잖아요. 해당 학년의 교과서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학습 상태가 어떻다는 거 솔직히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100%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점수에 따라 중이냐 중상이냐 상이냐 중이냐 중하냐 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학습 상태가 어떻다는 거 정확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독서 방법. 책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싫어하는 아이인지, 좋아한다면 이 아이가 편독을 하고 있는지, 학습 만화에 빠져 있는지, 건성 읽기 하는지 다 나와버려요. 그거에 바로 뭐냐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 오늘의 핵심 키워드 분당 글자수. 바로 저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게 수능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와땡땡 입땡땡 그건 안 할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 분당 글자수 1분 동안 읽은 글자의 양, 속도가 아니에요. 1분 동안 읽은 글자의 양이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이의 독서 능력은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반대로 1분 동안 읽은 글자 양이 적어. 그러면 이 아이는 독서 능력이 상태가 안 좋다라는 증거라는 거. 독서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져요. 음독, 속발음 낱글자, 속발음 낱말, 정독. 음독은 여러분들 아는 내용 맞습니다.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읽는 걸 음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천자문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 천, 따지. 이 음독의 분당 글자 수가 300자 내외 정도 나와요. 오늘 시간 되시면 돌아가셔가지고 초식하면 딱 해놓고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윗단계가 뭐냐면 속발음 낱글자. 속으로 웅얼거리면서 한 글자씩을 집중하면서 읽는 형태. 이걸 속발음 낱글자는 분당 300에서 500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물론 글자 수에 따라서 도입이냐, 진행이냐, 숙성이냐 또 3단계로 나눠지지만 오늘 교육 아니에요. 그냥 인지만 한번 해보세요.
납글자는 1분 동안 300에서 500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윗단계가 이제 납글자에서 낱말, 단어, 어휘로 확장돼요. 이게 분당 500에서 750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다 필요 없어, 이제. 다 필요 없고. 내 아이는 정독 능력만 되면 돼, 정독. 독서에서 말하는 정독은 정확하게 읽는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독서에서 말하는 정독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물 흐르듯이 쫙 읽고 흘러가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를 정독이라고 얘기해요. 물은 거꾸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아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걸 정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독은 분당 750자 이상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아이들인데요. 이때부터 아주 재미난 현상이 나와요. 이 정독의 아이들 첫 번째, 부모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 두 번째, 여러분들 아는 아이예요. 책도 좋아하면서 학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 대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증명되었네. 책 좋아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더니 걔들이 거의 여기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정독 애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편독 증세 유난히 두드러진 또 아이들이 많은 데가 또 저기. 그런데 이 정독 안에 묵독이라는 단계가 하나 있어요. 이 묵독의 아이들은요 이거예요. 문장을 통으로 후디업을 통해서 통으로 봤어. 그런데 전두엽에서 그걸 직독직하려고 해요. 분당 글자 수가 1400자, 1800자, 2400자, 3600자. 도저히 정독 애들이 따라올 수 없는 책 위에 굴림하는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는 또라이들 맞습니다. 그 나쁜 쪽의 또라이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얘들은요 공부 언제든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것. 그런데 공부보다는 책이 더 좋아요. 학교 성적 보면 중상 정도밖에 유지 못해. 어때요? 또래 친구들하고 수준이 맞을까요?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점점 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준의 격차가 너무 커져버려요. 물론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적응 못하고 그냥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 데가 바로 묵독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들도 컨트롤 못 해버려요. 이런 아이들은 기관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분당 글자 수 바로 400자 내외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하지 않고 함부로 유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시길 권장을 하는데 이제 이건 있어. 내 나이가 38세잖아. 내 나이 말고 여러분들 나이. 내 나이가 38세잖아. 그래서 이제 거침없이 이제 고3에 해당되는 10레벨을 하게 되면요. 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한은 고통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레벨을 가지고 꼭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놀라운 여러분들의 결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선생님, 저는 옛날부터요, 책도 많이 읽고요. 지금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지없이 그분들 600자, 700자 실제로 나와요. 그런데 저희 학부모님 중에는 실제로 1300자까지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 일단 오늘 자존심 상하지만 여러분들 몇 자? 평균치 400자라고 합니다. 아니, 물론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올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성인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400자를 칩시다. 내가 400자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내 딸아이가 650자가 나왔어. 헐! 850자 정독이 나와서 대박인 거지. 2400자 묵독이 나오네? 학교 그만둘래? 여러분들이 그 바쁜 시간 쪽에서 왜 오셨는지 지금부터 두 눈 똑바로 뜨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와 땡땡 입 땡땡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아이입니다. 중3 때 들어왔던 아이입니다. 중3 때 들어왔던 이 아이 총 점수 200점 만점에 190점.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니까 95%. 저희들은 65% 이상이면 비교적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95%. 이 아이는 중학교 3년 내내 전교고등학교를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는 학습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아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집중력과 직관력이 타입 추종을 보란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아이 같은데요. 근데 뭐가요? 분당 글자 수가 480자, 아니 480자가 없는데요. 아까 성인의 평균이 400자 내외에 있었고 납 글자가 300에서 500자였는데 도대체 저 480자라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들 수능 1교시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국어 영역이 있습니다. 언어. 이 국어 영역은 총 몇 페이지로 출제가 되나요? 16페이지로 출제가 됩니다. 16페이지. 주어진 수업 시간은 1시간 20분, 80분입니다. 이 80분의 범주 내에 16페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한 페이지를 5분 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최소의 분당 글자 수가 바로 720자 이상. 480자가 나온 이 아이, 기껏해야 5분의 4.
4분의 3 정도밖에 해결 못하고 시간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늘 그 아이가 바로 저 아이입니다. 우리 수능 끝나고 나면 1교시 지문 길이 너무 길어서 시간 부족했다. 예, 이 아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 잘하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도 당연히 내신 능력 기본 1, 2등급은 유지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치르는 그 모의고사에서 언어 기본 2등급, 3등급, 심지어 4등급까지 떨어진 사례가 있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엄마. 왜?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니까 이 아이는 뭐든 다 잘할 거라다 엄마 기준에서 엄마 판단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 아이 측정이 때 몇 레벨 나오는 줄 아세요? 5레벨. 굳이 학년으로 따진다면 5학년에서 6학년 수준. 예, 저희 리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전교 5등 안에 든다 하더라도 읽기 능력이 5학년, 6학년 수준이면 거기서 붙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글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글의 본질을 이해했을 때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계를 올리는 게 바로 저희 리드입니다. 자,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외칩니다. 이 아이로 인해서, 오늘 저로 인해서, 이 시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2명을 데려왔는데요. 저 안 시키는 거 아시죠? 안 시킬게요.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초등학교 1, 2, 3학년 엄마들, 3학년 이하의 엄마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제법 많으시네. 제가 아까부터 고학년 엄마들한테 잘 질문 안 하죠. 고학년 엄마들은 아세요? 뭘 아시냐면 내 아이가 공부로 효도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알아. 그런데 저학년 엄마들은 아직도 오리무중 점수 나오는 거, 인생의 공부가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들로 인해서, 이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 첫 번째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던 아이인데요. 총 점수 200점 만점에 190점 95%. 아까 중3의 95%와 초1의 95%는 급이 달라요. 얘는 타고난 학습적인 DNA를 갖추고 있는 아이. 이런 애들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하면 암기가 돼요. 이런 짜증나는 아이. 의외로 이런 아이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분당 748자. 아까 여러분들 몇 자? 4자. 거의 2배 가까워. 그럼 이걸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 지수의 수준은 올라가죠.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의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으려면 분당 글자수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이걸로 하셔야 돼요. 교과별로. 200자 내면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4배 가까운, 정독에 가까운 낱말, 속사. 어마무시한. 이런 아이는 엄마가 책 읽으라는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아이고,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 그냥 책이 본인 특기자 취미 생활이에요. 그래요. 누가 봐도 독서 능력도 학습적인 이해 능력도 저렇게 좋은 아이. 굳이 뭐 리드인이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해 시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저학년 때 책에 몰입된 아이들은 2가지 맹점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자신의 판단,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는 2학년, 3학년 즈음이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 즉 편독 증서로 확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정말 리딩에서의 컨트롤 가능한가요? 조금 이따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몇 권씩 읽어내는 아이들, 읽지 말라고 해도 읽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귀찮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쓰는 걸 징그럽게 귀찮아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머릿속에 각인 5개 별표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글쓰기예요. 진정한 독서는 결국은 내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글쓰기. 그리고 진짜 상위권 가려면 이 아이는 글쓰기는 100% 필수적으로 홀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 이 2가지만 잡는다면 이런 아이가 바로 대한민국을 매개 살리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 보세요. 이런 아이가 대한민국에 정말 많습니다. 아이보다 엄마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집안. 나는 그 엄마가 학교를 다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많아요. 자, 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요. 총 점수 200점 만점에 100점. 50%. 무슨 얘기냐? 2학년의 교과서를 내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50%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 분명히 가르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잖아요. 2학년이잖아. 이 2학년이지만 비록 문해력은 50%야. 그런데 같은 수학 문제를 3번 반복시키고 5번 반복시키고 7번 반복시켜서 이 아이 수학 점수 80점, 90점, 100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학년 때일수록 특히 반복된 행위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학습이거든요. 엄마들은 그 결과를 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분담별자 수 120자. 아까 여러분들 몇 자? 보여드릴게요. 성인의 400자 모습 보여드릴게요. 독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틀리지 않으려고 집중했을 때 400자가 나옵니다. 300자는 더 집중을 합니다. 천천히 읽고 또 한 번 읽고 천천히 읽고. 200자 망부석. 움직임이 없어요. 100자, 200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농담 아니에요. 100자, 200자가 나오는 아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장을 해요. 테스트 들어가면서부터 떨어요. 1번. 두 번을 읽고 겨우 풀었어. 그때까지도 뒤에서 보면 움직임이 없어요. 2번. 두 번을 읽고 도저히 이해 안 돼. 그럼 이건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못 넘어가요. 왜? 테스트 끝나고 나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엄마. 엄마는 모든 걸 뭘로 판단해요? 점수! 그 점수에 따라서 그날짜리에 밥을 얻은 걸 수도 있고 못 얻은 걸 수도 있고. 얘는 아마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처음으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배우고 익힌 한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통을 맛봤다라는 거. 여러분들 수준보다 높은 책 읽었을 때 고통 맛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이 아이는 처음으로 맛보았던 겁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문자에 집착을 했던 것은 뭐냐면 엄마의 피드백이 두렵다는 걸 알아요. 테스트 끝나고 나면 엄마의 무언가가 두렵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문자를 놓지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분명히 솔루션 제공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읽기지수, 즉 독서지수가 교과지수 위에 있으면 당연히 공부는 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과지수의 수준은 올라갑니다.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독서지수가 교과서 위에 있으면 쉬워요. 지금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 노란색이 학년별 교과지수의 수준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녹색이 학년별 읽기지수의 평균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읽기지수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몇 학년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은 줄 아세요? 1.8학년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으셨어요.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교과지수보다 1학년, 2학년의 읽기지수가 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중에 공부 못한 아이들 보셨어요? 다 잘해. 왜 그런 줄 아세요? 1학년, 2학년의 교과서는요, 인지능력, 사실적 독해라 그러죠. 인지능력만 있으면 교과서를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다 천재인 줄 알아. 이게 언제부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읽기지수가 교과지수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6학년 때 읽기지수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4.2학년 수준.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고등학교까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늘상 이해 개념보다는 암기하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여러분들도 입학하기 전에 교과서 받아보셨잖아요. 그때 느낌 어땠어요? 어려웠었죠? 왜? 여러분들이 바로 분당 750자의 정독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암기하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이런 반복된 행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 증세가 하나 있어요. 이제 해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뭘 느끼냐면 좌절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하고 비교를 자꾸 당해요. 이제 열등감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 아이가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이 공부의 자존감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보면 부정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싫어요. 안 해요. 안 갈 거예요. 이때 특히 부정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공부의 자존감이 이때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공부의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 엄마들은 자존심을 놓지를 못해. 그러면서 이 초등학교 3학년 엄마들 나오는 단골 멘트가 이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애기가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왜 공부를 안 해요? 교과서를 봐도 도저히 반갑지가 않거든. 교과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과서가 반가우면 당연히 공부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까 그 120자 나온 아이 있죠? 이 120자 나온 아이는 엄마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는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높아요?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는 자존감을 짓밟는 그 대상이 옆집 아줌마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가족의 비중이 더 크더랍니다. 50점을 받아온 아이가 있었거든요. 50점을 받아온 아이. 이 아이에게 어떤 엄마는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말로. 엄마 말 안 듣더니 꼭 저 녀석이 아빠 닮아가지고 나중에 못해도 이렇게 말을만 듣고 자란 아이가 있겠죠. 그런데 B라는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상하지? 엄마도 이렇게 속상한데 너는 얼마나 속상하냐? 그런데 엄마는 괜찮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아이는 고맙다는 걸, 가족이 고맙다는 걸 느끼죠. 그런데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고맙다는 얘기 해야 하나요? 하면 안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살아보니까 알겠죠? 얼굴 이쁜 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어떤 모임, 어떤 그룹, 어떤 단체에 가서도 잘 어울리고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맹목적인 생각을 한번 하셨을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잘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보다 장래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 배경 지식이 출중하게 되어 있으면요, 어떤 여건, 경제적이 되었던 어떤 여건 속에서도 꼴리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당당히가 될 수 있다는 거.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자존감 회복을 저는 이 콩나물 시류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칭찬 몇 번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자존감이 쑥쑥 커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칭찬 몇 번 해서 자존감 커진다면 아니 대한민국에 자존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어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콩나물도 마찬가지예요. 물 부었을 때 그 자라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쉬지 않고 물을 주었을 때, 쉬지 않고 직접적인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를 했을 때 내면에서는 아이가 자존감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콩나물 시루와 똑같은 역할. 그래서 우리는 단발성의 이 강한 칭찬 한 번보다는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해준, 그래서 강도보다는 빈도에 더 역점을 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자, 저희 리딩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I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1,500건이 아닙니다. 학생 개개인의 1,500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 개개인의 최적의 읽기 능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저희 리딩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 들어오게 되면 교과 도서지수 검사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행을 하고요. 물론 올해 들어가는 초등학교 1학년들은 여름방학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테스트 시간은 전체적으로 약 40분 내외 정도 걸리는데 아까 120자 나온 아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거의 1시간 20분 정도 걸려버려요. 이 문해력과 분당 글자수의 상관관계가 이제 어떻다는 거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요, 이러한 결과 분석지가 나오는데 더 무서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레벨과 도서가 추측이 됩니다. 뭐라? 다른 데 가면 다 선생님들이 지정을 해주던데요? 절대. 같은 학년이어도 읽기 능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책을 줍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독서교육 최초로 BM 특허까지 획득할 수 있었던 거. 자, 이제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도서 정보라든지 도서 지표, 읽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고 본 수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 본 수업의 커리큘럼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시하는 그 60분의 기준입니다. 운영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장님들과 수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다시 해주셔야 되고요. 이 집중력 훈련, 이 박자기, 메트로놈이라든지 안구 훈련 통해서 이 박자기 훈련하는 거 저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도 다 합니다. 왜냐면 오래 달리기 위해서 몸을 푼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독해력 강화 훈련은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레벨에 따라서 읽기 트레이닝이나 독해 트레이닝 과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책 읽기가 진행됩니다. 이 독서 활동, 책 읽기에는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자율 독서와 집중 독서라는 독법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자율 독서는 뭐냐면 리딩을 처음 경험한 친구들 또는 저레벨, 1레벨이나 2레벨을 진행하는 이 친구들에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자신이 읽었던 독서의 방법대로, 그 독법대로 책 읽기를 진행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 아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체 독서 시간이 기록이 되고 누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이 독서법은 문자의 친속도 그리고 다도, 이 독해력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 집중 독서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 집중 독서는요, 3레벨 이상들의 학생들에게 이제 권장을 하는 프로그램 중에, 독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놀라운 건 이겁니다. 3분 걸립니다. 3분. 이 3분은 뭐냐면 인간이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3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3분의 이 집중력을 한 번 유지하는 게 좋아요? 여러 번 유지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여러 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대 3을 유지한다는 거 9분을 집중할 수 있다는 시간이에요. 3대 5를 집중한다는 것은 15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대 n까지 간다는 건 끝없이 100%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난 겁니다. 이걸 살리는 훈련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독서 지구력이 좀 약한 학생들, 그리고 독서 방법 개선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 3분 집중 독서를 사용을 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 3분 집중 독서는요, 당연히 학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집중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 훈련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 자, 이제 책을 다 읽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겠죠. 어떤 질문들이에요? 여러분들 책 읽고 나면 왜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대답 안 할 때 제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질문해가지고 대답 안 할 때 그 기분이죠. 내가 지금 딱 그 기분이야 지금. 질문에 대답을 하는 뭐 어떤 얘기예요? 재밌었니?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줄거리 한번 얘기, 원래 감독만. 그냥 송파에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한 엄마의 말씀 때문에. 왜? 작가가 의도하는 말을 한번 얘기해요. 저희도 책을 읽고 나면 두 가지 독활동을 합니다. 독서 진단과 독서 노트. 첫 번째, 독서 진단입니다. 어라? 이거 독서잖아요. 그런데 무슨 진단? 시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평가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너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미 1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학습과 독서의 차이. 여러분들 학습은 몇 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좋은 게 학습이잖아요. 그럼 반복된 행위를 얼마나 힘들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게 학습이라면 여러분들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 여러분들 100%다 이해할 자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책 읽힐 때 혹시 이런 주문들 안 하세요? 정확하게 읽어? 제대로 읽어? 똑바로 읽어? 그런 순간 우리 아이는 책 펼 때 어때요?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책을 접근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학습이 되어버려요. 외국인의 주인공 이름 꼭 암기해야 돼요?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독서는요, 전체 글의 흐름을 이 아이가 70% 이상 이해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해야 되는 것은 과정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70%를 통과를 못해. 그럼 레벨 선정부터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빨리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10번 버튼 누르자마자 엄마들에게 카카오톡 전송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독후활동은 독서 노트는 결국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너무 중요한 글쓰기. 그런데 너무 힘든 글쓰기. 예, 인간 세상 살면서 결국은 글쓰기로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일기 쓰는 것도 글쓰기죠. 시험 보는 것도 글쓰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대학생들 레포트, 보고서 그게 지 인생 점수잖아요. 글쓰기. 우리 그러면 교수들 논문 글쓰기.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잖아요. 직장 생활에 기획안 내는 거 글쓰기. 그럼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단지라도 하나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글쓰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이 글쓰기가 사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자신의 생각을 독서노트 양식지에 일단 1차적으로 적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과 1차 코칭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의 선생님하고만 진행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문체, 그 사람의 성격적인 글을 자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 없나요? 전에 내가 책을 먼저 읽었어. 해리포터 같은 책을 읽었어. 그리고 나서 영화를 봤어. 이 영화 재밌어요? 시시해요? 엄청 시시하죠. 무슨 얘기냐면 내 사고의 확장을 이 프레임 안에 가둬버립니다. 반대로 영화를 먼저 보고 이 책을 봤어. 그럼 책은 이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왜? 이건 내 사고의 확장을 절대 맞지 않아요. 글쓰기는 사고의 확장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계신 당일 선생님과 1대1 코칭은 다 진행을 합니다. 다른 논술처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걸 다시 스캔 떠서 저희 회사 시스템에 반드시 올려야 돼요. 왜? 이것만 전담하는 총평 첨삭 팀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저 선생님, 어느 날은 저 선생님. 다양한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는 편집글 형식의 또 총평 첨삭을 또 받게 됩니다. 저희 리딩의 글쓰기는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크게. 바로 이 독후 코칭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1레벨부터 5레벨에 해당되는 총평 첨삭을 받는 초급, 중급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이 자신의 레벨에 맞춰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독후 코칭 과정을 진행한다면,
6레벨 이상의 중고급 학생들은요, 심화 첨삭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 영역별 평가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따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부터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문법 구문에 맞춰서 1대1 심화 첨삭이 들어가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데 저희 리딩은 정타비감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글쓰기를 레벨업 시키게 되는데요. 이 정타비감은 뭐냐면 정보를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겟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비판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공감 능력. 이걸 기반으로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수능의 화법과 장문이라는 국어의 화법과 장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장문에는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 전달부터 이 9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과정별로 글쓰기 코칭을 받게 되는, 저희들은 입시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글쓰기라는 걸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딩은요, 모든 레벨 다 4개의 코스를 완주하지 못하면 절대 다음 레벨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4레벨을 달리고 있죠? 첫 번째 들어갔더니 1코스에 장르가 나옵니다. 문학입니다. 문학과 인문. 열심히 싸워서 2코스 갔더니 또 장르가 나와. 비문학이야. 여러분들 교과서는 비문학이죠. 비문학이 이해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교과서 능력도 이해 능력도 좋다라는 거. 사회, 과학, 예술 여기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편독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3코스 갔더니 독서의 완성, 테라피, 어휘, 사실, 추론, 비판, 테라피를 여기서 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코스 갔더니 입시에서 절대 뗄 수 없는 바로 진로 독서. 알아? 저학년도 진로 독서를 합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아이의 꿈과 끼예요. 5분, 10분 정도의 이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그 아이의 학과, 계열 등이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 진로 독서를 하고 나서 진단평가, 진로 독서를 하고 나서 글쓰기 과정까지 마무리되는 바로 혁신적인 과정이라는 거. 자, 저희 아이들은요, 독후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엄마들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몇 레벨, 몇 코스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아이가 써왔던 진단의 누적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글쓰기의 누적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모든 과정별로 엄마가 전체적인 독후활동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이 아이가 지금 독서 현재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레벨 1코스를 진행하는 그 도서의 목록,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것, 이 아이가 몇 분 정도, 몇 시간 정도 남았다는 것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 이 아이가 기존에 읽어왔던 그 속도와 페이지,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이 아이가 남은 시간까지 예측을 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AI 시스템이 바로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독서 방법은 3대3 독법으로 2회차 유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 녹색 신호등이 들어왔네요.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왔네요. 이 녹색 신호등은 뭐냐면 이 아이가 저희들은 3분의 8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유지하면 정상적인 잘 유지하는 독서 방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8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빨간색의 신호등이 들어왔다는 것은 5페이지 미만으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그 과정에 집중도가 떨어졌거나 그 아이가 레벨이 조금 뭔가 맞지 않는 이 부분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의 독서 방법을 체크를 하게 되고 점검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AI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린다는 거. 자, 저희 모든 과정들은 끝나고 나면 엄마들에게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전송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저희 도서는 교육청마다 추천된 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 연계 도서는 당연히 기본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각종 수상작, 이 수상작의 현 시대 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합치게 되면 공통된 책이 나옵니다. 이걸 기관과 저희 회사에서 분류를 합니다. 몇 학년 수준의 책, 그리고 어떤 장르 안에서도 어휘, 사실, 추론, 비판, 어사추비, 어떤 걸 테라피하게 한 책, 모든 걸 시스템화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저희가 대한민국 독서계의 최초로 바로 BM 특허라는 걸 획득을 했습니다.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리딩에서 3레벨에 해당되는 사회서를 이 아이가 이제 무리 없이 70% 이상 계속 잘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3레벨에 해당되는 사회서에 대한 어휘, 문장, 문단 배치에 대해서 이미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와 유사한 3레벨에 해당되는 사회서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바로 읽기 근육을 키우는 게
저희 리딩이다. 저는 이 한 장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는 결국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리딩은요 1레벨부터 10레벨 과정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리딩 도서 이전에는 독서의 준비 단계라고 해서 기초 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 동화와 구연 동화. 우리 그 빠른 6세들 7세들 중에 읽기 쓰기 독립이 갖춰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저학년 아이들 중에서 읽기 쓰기가 조금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감히 이 읽기 트레이닝과 독해 트레이닝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을 한 아이와 경험을 하지 않은 아이 이미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론하시는 엄마들도 계실 거예요. 당신 회사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머니들.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현장에서 그 아이의 어떤 성장, 변화를 너무나 크게 지켜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 읽기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어떤 능력이 좋아요? 사실적 독해 능력이 좋습니다. 직관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문자의 친숙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이 읽기 트레이닝은 문자의 친숙도를 끌어올려서 사실 독해 훈련을 키우는 과정인데 저레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자 수가 많잖아요. 400자, 600자, 750자, 900자, 1200자 점진적으로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리딩 도서 1레벨을 읽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뭔가 감이 올 겁니다. 이 독해 트레이닝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집중력을 통한 직관력의 향상,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을 키운데요. 여기서는 분당 글자 수를 끌어올리는 훈련을 또 여기서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리딩 도서 3레벨을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야 독해 트레이닝과 연동을 한다는 거.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네. 읽기 능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주도 학습과 연동을 짓는다라는 거. 읽기 능력이 돼야 공부 능력도 된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특히 독해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수능의 지문 구조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경험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 표현을 제가 썼다는 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능력이 좋아요? 집중력이 다르죠. 아무래도 5분의 집중력이냐 1시간의 집중력이냐, 집중력 강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사라든지 상식.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고사성어 같은 경우는 150 고사성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그 150 고사성어를 듣기 훈련을 통해서 집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문학 너무나 뭐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죠. 우리 한국사는 이거 선택이 필수예요? 여러분들? 필수. 네,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절대 평가 필수. 그런데 저희의 구조는 뭐냐면 리딩 도서 5레벨을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야 바로 이 한국사와 연동을 한다는 거.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저희 리딩은 단순하게 읽기 능력을 통해서 배경지식 확장뿐만이 아니에요. 읽기 능력이 되면요 배경지식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결된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까지 끌어올 수 있는 거, 그게 저희 리딩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 다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여기 계신 절반의 엄마들은 또 돌아가시면 현실로 바뀐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점수 보는 순간 여러분들 또 혈압이 급상승할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학습을 감기라는 표현 써요. 감기. 감기는 콜록콜록 하죠. 티가 나잖아. 약 써. 안 써도 될 항생제까지 써서 그 감기를 잡아요. 감기는 약을 쓰면 7일, 약을 안 쓰면 일주일이란 말이 있어요. 별 차이가 없더래요. 그런데 독서.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왜 독서 난다고 해서 큰일 납니까? 티가 나요? 전혀 티 나지 않아요. 괜찮다는 내성되면 놔둬버려요. 나중에 필요해서 열어보죠. 그때는 이미 떼졌습니다. 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걔들도. 그런데 걔네들은 담백한 맛의 깊이보다 지금은 뭐가 더 좋은 줄 아세요? 자극적인 맛이 더 좋아요. 게임이 더 좋아요. 스마트폰이 더 좋아요. 우리는 부모잖아요. 그럼 독서에 대한 어떤 목적과 방향이 정해졌다면 당장 행동하셔야 됩니다. 농담 아닙니다. 저희 리딩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즐거운 책 읽기를 할 수 있다면 right now 당장 행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숲을 진짜 보고 싶니? 그러면 그 숲에서 나와야지 숲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위한 그 욕심을 지금 쥐고 있죠.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잖아. 다 니를 위해서 이걸 놓았을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시간이 우리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에 한 번쯤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교과 노선지수 검사는 무료로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해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상태부터 점검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부시키시려면 상태부터 점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설명회 끝나고 나서 그 현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찍는데 같이 사진 한 번만 찍어줄 수 있어요? 기분 나쁘세요?